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눈물과 내 자식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자식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하나뿐이다라는 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방이수 회장. 그는 맨손으로 일어나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하지만 71살이 된 지금 그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들 중에 진짜 괜찮은 놈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부모와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그날 화려한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가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이수 회장과 그의 네 자녀가 겪게 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서울 성북동 2,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솟은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저택. 이곳은 희수그룹 방이수 회장의 본가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주방에서는 분주한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요리사 셋, 가정부 5명이 오늘의 조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황태구이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전복죽은 뜨겁게, 나물은 간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방 회장의 부인 서명희 여사는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50년 전 시골 처녀로 서울에 올라와 노점상을 하던 25살 청년. 방이수와 결혼했던 그날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남편의 손에는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SH그룹, 건설, 유통, 금융, 화학, 제약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10대 그룹. 자산 가치만 150조 원에 달하는 제국. 서명희 여사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녀가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모두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이수 회장은 2층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준혁, 방준석, 방은희, 방준호. 오늘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군.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입니다. 들어오게.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수 비서실장. 30년간 방 회장의 곁을 지켜온 신복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집행관들은 10시 50분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제 동생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할 겁니다. 언론은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갈 예정입니다. 회장님 횡령 의혹 단독 보도로. 방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실장. 네, 회장님.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정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30년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도련님들과 아가씨가 회장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재산을 바라보는 건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명절 때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말입니다. 아, 그때 방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석 달 전 추석 연휴, 방 회장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절대 안정을 지시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회장에게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첫째 준혁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가 아닌 의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오래 못 사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방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못 사는지를 묻다니. 둘째 준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속세도 만만찮잖아요. 딸 은희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병실을 나서며 남편에게 한 말을 회장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다 해먹으려고 할 텐데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해. 그날 밤 방 회장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준호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분간 여기서 간병할게요. 작곡 일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준호야. 너는 내일 해라.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일은 나중에 하면 돼요. 준호는 일주일간 병원을 지켰습니다. 형들과 누나가 하루 한 번 들르는 것과 달리 준호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방 회장이 이 잔인한 시험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 30분.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첫째 아들 방준혁이었습니다. 48살의 준혁은 HS건설 사장이었습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맡은 장남으로서 그는 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혁의 아내 이수진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3억 원짜리 가방. 그녀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대학생 손자 민준이와 고등학생 손녀 서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최신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9시 40분, 둘째 아들 방준석이 도착했습니다. 45의 준석은 HS 유통 전무였습니다. 본래 사장 자리를 원했지만 형보다 서열이 낮다는 이유로 전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 깊은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석의 아내 최지혜도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선글라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형식적인 볼 키스를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9시 50분, 딸 방은이가 남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42의 은희는 HS제약 상무였습니다. 유일한 딸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회사에서의 영향력은 오빠들에 비해 약했습니다. 아빠, 엄마. 은희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민우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민우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10시 5분, 마지막으로 막내 방준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39의 준호는 형들, 누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이 아닌 편한 청바지에 낡은 가죽 자켓. 그의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고장나서. 준호 삼촌, 아직도 지하철 타요? 차도 없어요? 조카 민준이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차 있으면 뭐해, 기름값 나오는데. 지하철이 편해.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쯧쯧, 삼촌이 작곡가랍시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첫째 며느리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준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의 가족이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는 30가지가 넘는 요리가 펼쳐졌습니다. 전복죽, 황태구이, 한우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 신선한 과일까지. 자, 다들 수고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게 이 아비한텐 가장 큰 기쁨이다. 방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지난주 이사회에서 용인 신도시 프로젝트가 통과됐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나? 5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총괄 지휘를 맡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유통 부문도 실적이 좋습니다. 전년 대비 30% 성장했어요. 준석도 지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다들 수고하는구나. 방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제약 부문에서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은희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은희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연구팀이 한 거 아니야? 준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내가 연구팀 예산 확보한 거 몰라? 예산은 아버지가 결제하신 거잖아.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만들 해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서명희 여사가 중재했습니다. 방 회장은 조용히 자식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준혁, 형과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준석,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은희, 그리고 준호야, 너는 요즘 어떠냐? 아, 네. 저는 그냥 작곡 의뢰 몇 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냐?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첫째 며느리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민준이 과외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저는 별로 나가는 돈이 없어서 충분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삼촌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손녀 서연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은희가 조카를 나무랐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사실이잖아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방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순수한 막내 아들. 돈은 많지만 교만해진 첫째. 권력을 탐하는 둘째. 인정 욕구에 가득 찬 딸. 과연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회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45분. 이제 5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10시 49분.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이 급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정부 방 여사가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쾅, 쾅, 쾅.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식탁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준혁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서명희 여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정부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법원 집행관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딱지 뭉치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희수 씨 계십니까? 내가 방희수요. 회장은 놀란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무 변제 불이행 및 사기죄로 인한 부동산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택과 부속 건물, 그리고 내부 모든 자산은 압류 처분됩니다. 집행관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채무가 얼마인데요? 총 3,500억 원입니다. 3,500억. 준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행관들은 즉시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15세기 조선시대 고가구에, 벽에 걸린 김환기 화백의 그림에, 서명희 여사가 아끼는 고려청자에, 심지어 식탁 위 은식기에도 빨간 딱지가 집안을 수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 집행관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집행관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3,500억 원 빚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준석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방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시 55분. 집행관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기도 전에 또다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이 들어섰습니다. 방희수 회장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검사가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아버지,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우리 아버지가 무슨 횡령을 했단 말입니까? 준석이 변호사 출신답게 따졌습니다. HS그룹 계열사 4곳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상당합니다. 5천억. 이번에는 준혁이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수갑을 채워도 될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겠소. 방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명희 여사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것이 방 회장이 아내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재와 침실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영장 보여주세요. 준석이 막아섰지만 수사관은 영장을 내밀며 밀어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11시 10분. 수사관들이 서재에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서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총 8개국에 비자금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HS건설, 유통, 제약, 금융 모두 부실 회계 처리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3년 전부터 적자였지만 분식회계로 숨겨왔습니다. 뭐라고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뜻인가요? 금융당국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오늘부터 정지됩니다. 검사의 말이 떨어지자 준혁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하겠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겠답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준석의 전화도 울렸습니다. 전무님, 유통부문 전 직원 비상 소집됐습니다. 전무님, 협력업체들이 난리입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님, 제약부문 FDA 승인 작업 전면 중단됐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에서 동시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이런.
첫째 며느리 이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집도 압류된다는데? 조용히 좀 해. 준혁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최지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야죠. 이 집안 스캔들에 휘말리면 안 돼요. 애들 대학 입시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시아버지 빚을 갚아요? 3,500억을?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회장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위 강민우도 아내 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대학병원 교수야.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면 내 커리어가 끝나.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장인어른이야 안 됐지만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손자, 손녀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대박. 할아버지 범죄자였어? 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학교 못 다니겠는데. 창피해서. 진짜 최악이야. 방 회장은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 서명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가면 회사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빨리요. 아내 수진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나가자. 네, 아빠. 첫째 가족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저도. 준석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유통부문 비상사태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준석아, 너마저. 서명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준석 가족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 은희뿐이었습니다. 은희야. 아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빠 편이야. 진짜야. 그럼 남아있어라. 하지만 그때 남편 민우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야 해. 병원에서 벌써 전화 3통 왔어. 하지만 여보, 우리 아빠가. 장인어른 일은 장인어른이 해결하셔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5천억을 갚아?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희야, 가거라. 방 회장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은희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2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빨리. 남편의 재촉에 은희는 결국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연락할게. 은희 부부도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넓은 거실에 이제 넷만 남았습니다. 방희수 회장, 서명희 여사, 막내 아들 방준호, 그리고 아직도 바쁘게 압류 딱지를 붙이는 집행관들. 준호야. 방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도 가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그나마 받던 의뢰도 끊길 것입니다. 준호에게는 형들처럼 큰 회사도 누나처럼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습니다. 겨우 월 200만 원 버는 프리랜서.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71살의 노인. 맨손으로 제국을 일으킨 아버지. 지금 모든 걸 잃고 수갑을 차려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살아온 어머니. 지금 울고 있는 어머니. 세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뭐? 방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것이었습니다. 형들이랑 누나가 다 갔잖아요. 제가 없으면 아버지랑 어머니만 남는데. 그럴 순 없죠. 준호야, 너도 내 인생이 있을 텐데.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월 200만 원 버는 작곡가요. 작은 원룸에 사는 39 독신남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은 회사 사장이고 전무니까 지킬 게 많겠죠. 누나도 상무니까 잃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잃는 게 제일 무서워요. 준호야. 서명희 여사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방 회장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짜 효자구나. 회장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가시죠.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알겠소. 방 회장은 서명희 여사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 잘 챙기시오. 그리고 당신. 서명희 여사가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을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5천억을 왜 횡령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방 회장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구치소까지 모시겠습니다. 안 된다, 준호야. 너는 여기서 어머니를 모셔라. 하지만 이건 아비의 부탁이다. 방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방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출발합니다. 방 회장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명희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방희수 회장님,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5천억 원. 이번에는 준혁이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수갑을 채워도 될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겠소. 방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명희 여사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것이 방 회장이 아내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서재와 침실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영장 보여주세요. 준석이 막아섰지만 수사관은 영장을 내밀며 밀어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11시 10분. 수사관들이 서재에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서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총 8개국에 비자금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HS건설, 유통, 제약, 금융 모두 부실 회계 처리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3년 전부터 적자였지만 분식회계로 숨겨왔습니다. 뭐라고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뜻인가요?
금융당국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오늘부터 정지됩니다. 검사의 말이 떨어지자 준혁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하겠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겠답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준석의 전화도 울렸습니다. 전무님, 유통부문 전 직원 비상 소집됐습니다. 전무님, 협력업체들이 난리입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님, 제약부문 FDA 승인 작업 전면 중단됐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에서 동시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이런. 첫째 며느리 이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집도 압류된다는데? 조용히 좀 해. 준혁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최지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야죠. 이 집안 스캔들에 휘말리면 안 돼요. 애들 대학 입시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시아버지 빚을 갚아요? 3,500억을?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회장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위 강민우도 아내 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대학병원 교수야.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면 내 커리어가 끝나.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장인어른이야 안 됐지만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손자 손녀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대박. 할아버지 범죄자였어? 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학교 못 다니겠는데. 창피해서. 진짜 최악이야. 방 회장은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 서명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가면 회사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빨리요. 아내 수진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나가자. 네, 아빠. 첫째 가족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저도. 준석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유통부문 비상사태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준석아, 너마저. 서명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준석 가족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 은희뿐이었습니다. 은희야. 아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빠 편이야. 진짜야. 그럼 남아있어라. 하지만 그때 남편 민우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야 해. 병원에서 벌써 전화 3통 왔어. 하지만 여보, 우리 아빠가. 장인어른 일은 장인어른이 해결하셔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5천억을 갚아?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희야, 가거라. 방 회장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은희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2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빨리. 남편의 재촉에 은희는 결국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연락할게. 은희 부부도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넓은 거실에 이제 넷만 남았습니다.
방희수 회장, 서명희 여사, 막내 아들 방준호, 그리고 아직도 바쁘게 압류 딱지를 붙이는 집행관들. 준호야. 방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도 가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그나마 받던 의뢰도 끊길 것입니다. 준호에게는 형들처럼 큰 회사도 누나처럼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습니다. 겨우 월 200만 원 버는 프리랜서.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른한 살의 노인, 맨손으로 제국을 일으킨 아버지, 지금 모든 걸 잃고 수갑을 차려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살아온 어머니, 지금 울고 있는 어머니, 세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라도 남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것이었습니다. 형들이랑 누나가 다 갔잖아요. 제가 없으면 아버지랑 어머니만 남는데. 그럴 순 없죠. 준호야, 너도 내 인생이 있을 텐데.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월 200만 원 버는 작곡가요. 작은 원룸에 사는 39 독신남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은 회사 사장이고 전무니까 지킬 게 많겠죠. 누나도 상무니까 잃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잃는 게 제일 무서워요. 준호야. 서명희 여사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방 회장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짜였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가시죠. 검사가 재촉했습니다. 알겠소. 방 회장은 서명희 여사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 잘 챙기시오. 그리고 당신. 서명희 여사가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을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5천억을 왜 횡령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회장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구치소까지 모시겠습니다. 안 된다, 준호야. 너는 여기서 어머니를 모셔라. 하지만 이건 아비의 부탁이다. 방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방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출발합니다. 방 회장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명희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방희수 회장님,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5천억 원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댔습니다. 방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아내와 막내 아들, 둘만 남은 그들. 방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집행관이 다시 왔습니다. 사모님, 내일 정오까지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내일 정오요? 서명희 여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집기류와 가구,
미술품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 소지품과 의류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인데 하루 만에 나가라고요? 죄송하지만 법원 명령입니다. 집행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도 업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 원룸으로 가세요. 좁지만 일단 거기서 지내시고 방법을 찾아봐요. 준호야, 내 원룸은 너무 좁잖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준호와 서명희 여사는 50년 역사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앨범은 꼭 가져가야 해요. 준호가 낡은 앨범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앞에서 찍은 사진, 작은 단칸방에서 찍은 사진, 첫째 준혁을 낳고 찍은 사진.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서명희 여사는 앨범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챙겨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삶을 가방 몇 개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가방 4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집행관들이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가요. 준호의 원룸은 구로구의 낡은 빌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방 들게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계단을 오르는 서명희 여사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00평 대저택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미니 냉장고와 전기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정말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다, 준호야. 고맙다. 서명희 여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악보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키보드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게 편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절 낳아주셨잖아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잘게요. 안 돼. 내가 침대에서 자거라. 제가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모자는 서로 양보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근처 슈퍼에서 라면과 계란, 김치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라면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들아. 서명희 여사는 라면 냄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가지 반찬이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한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서명희 여사는 라면을 한 젓가락 뜨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내 형들이랑 누나한테 연락 좀 해볼래?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내 자식인데 연락 한 번 없다는 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째 형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형, 나 준호야. 준호야. 형,
아버지 일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준호야. 준혁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 정신없어. 회사가 난리 났어. 알아, 형. 근데 어머니가 주가가 80% 폭락했어. 80%? 우리 회사 상장 폐지될지도 몰라.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다 소송 걸겠대. 나 변호사 선임하느라 정신없어. 형, 그래도 어머니가. 준호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피해자라고. 아버지가 5천억을 횡령했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내 인생도 끝났어. 사장 자리 박탈당했어. 이사회에서 나보고 물러나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수진이는 날 보기만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애들은 학교에서 놀림 당한대. 우리 민준이가 살인자 손자라고 불린대. 형, 준호야,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나중에 연락할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뭐래? 서명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한대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둘째 형 준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석이 형. 아, 준호야. 잘 지내? 형의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밝았습니다. 형, 어머니가 지금 제 원룸에 계시는데 형도 한번 뵈러 오면 안 될까? 아, 그게.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뭐? 전무직 박탈당하고 평사원으로 강등됐어. 그것도 임시야. 아마 다음 달에는 해고될 거야. 준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아버지 때문이야. 왜 하필 5천억을 횡령한 거야? 왜? 형, 아버지도. 준호야, 너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준석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월급쟁이야. 연봉 2억 받는 전무였다고. 근데 이제 다 날아갔어. 그래도 형? 그리고 지혜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나보고 혼자 해결하고 오래. 준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횡령범이면 나도 횡령범 아들이잖아. 누가 날 뽑겠어? 나 이제 재취업도 못해. 형? 준호야, 미안하다. 나도 정신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나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은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울어? 무슨 일 있어? 나 상무직에서 물러났어. 뭐? 상무직에서 해고당했어. 아빠 딸이라는 이유로. 은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매형이 왜? 이혼하재. 나보고 이혼 소송 준비하래. 뭐라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범죄자면 자기 교수 자리도 위태롭대. 대학에서 벌써 압력 들어왔대. 은희는 통곡했습니다. 나 어떡해? 결혼한 지 15년인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누나. 그리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20년 지기 친구들이 내 전화를 안 받아. 은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엄마 보러 가고 싶어. 진심이야. 그럼 와.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하고 재취업 알아봐야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꼭 갈게. 은희도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서명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명희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지난 50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남편이 노점상을 할 때 그녀는 옆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 준혁을 낳았을 때 단칸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사 일을 따냈을 때 둘째 준석을 낳았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딸 은희를 낳았을 때 남편의 회사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막내 준호를 낳았을 때 회사는 이미 대기업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서명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준혁은 명문대에 들어가더니 교만해졌습니다. 준석은 늘 형과 비교하며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은희는 공주처럼 자라며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준호만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왜 달랐을까?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형들, 누나와 달랐습니다. 좋은 옷을 싫어했습니다. 비싼 학원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는 음악이 좋아요. 10살 때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서명희 여사는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해라. 형들은 의대, 법대를 나왔지만 준호는 음대를 갔습니다. 형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준호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준호는 아직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지금 내 옆에 있구나. 서명희 여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가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니다, 아들아.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어머니,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원룸 작업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곡 의뢰 취소 건. 방준호 작곡가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번 드라마 OST 작곡 의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PD님. 저 방준호입니다. 방금 이메일 받았는데. 아, 방준호 작곡가님. PD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무슨 방침이요? 이미 계약했잖아요. 그게 방준호 작곡가님 아버님 사건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희 드라마가 가족 드라마거든요. 회사에서 이미지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도 왔습니다. 광고 음악 작곡 의뢰 취소. 세 번째, 영화 배경음악 작곡 의뢰 취소. 네 번째, 게임 음악 작곡 의뢰 취소.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번 달 예정된 수입 500만 원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200만 원짜리 의뢰 하나뿐. 그것마저 취소될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방준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인데요. 네. 방희수 회장님의 막내 아드님이시죠?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네. 아버님의 횡령 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들과 누님은 모두 연락이 안 되는데 준호 씨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기자, 30분 후 방송사 PD, 1시간 후 주간지 기자. 준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결국 준호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녁 시간 인터넷 뉴스에 실시간 방송이 떴습니다. HS그룹 방이수 회장 횡령 사건, 검찰 조사 본격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끄려고 했지만 서명희 여사가 막았습니다. 준호야, 그냥 둬라. 보고 싶구나. 화면에는 구치소로 들어가는 방 회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걸어가는 아버지. 서명희 여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방 회장은 지난 5년간 계열사 4곳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2곳을 동원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가족들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연루? 준호는 놀랐습니다. 뉴스는 준혁, 준석, 은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 회장의 장남 방준혁 HS건설 전 사장과 차남 방준석 HS유통 전무, 그리고 딸 방은희 HS제약 상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희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이도, 준석이도, 은희까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조사 대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도 불안했습니다. 3일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방이수 수용자 면회 신청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었고 수용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당신. 서명희 여사가 수화기를 들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당신에겐 미안해. 방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5천억을 횡령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방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명희 여사는 통곡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방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준호야, 너는 왜 남았니? 방 회장이 물었습니다. 형들도 누나도 다 떠났는데 너는 왜?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령 5천억을 횡령했어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방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다. 국선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아니다, 준호야. 너 살기도 힘들 건데.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15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잘 모시고. 너도 건강 챙겨라. 네, 아버지. 아크릴 너머로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교도관이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명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서명희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몰랐을까? 준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통장 잔액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78만 원. 이번 달 월세 45만 원과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로 15만 원을 빼면 나머지 18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의 최소한의 식비도 안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성민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성민이야. 오, 성민아. 오랜만이다. 준호야, 뉴스 봤어. 너 괜찮아? 응,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성민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민아, 고마워. 우리 2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근데 성민아, 혹시 작곡 의뢰 같은 거 없을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아, 그게. 성민도 난처해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너 아버지 사건 때문에 민감해서 내가 추천하기가. 아, 그래, 괜찮아. 이해해. 미안해, 준호야. 아니야, 괜찮아. 연락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마트에서 제일 싼 재료들을 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두부김치 해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서명희 여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는 라면, 그제는 계란찜, 그전에는 김치볶음밥. 아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네, 괜찮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작곡 일 하나 더 따냈어요. 다음 달에 500만 원 들어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준호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형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형, 나 준호야. 준호야, 무슨 일이야? 첫째 준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준호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지금 빚쟁이야. 회사 보증 섰던 게 다 날아가서 은행에서 독촉 들어와. 그래도 형? 준호야, 나도 수진이한테 손 벌리고 있어. 수진이 친정에서 돈 꼬아서 변호사 선임했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미안하다. 준호는 둘째 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석이 형. 준호야, 나 지금 편의점 알바 면접 보러 가는 중이야. 편의점 알바? 응. 나 해고당했잖아. 재취업 안 돼. 아버지가 횡령범이라서. 준석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도 해야지. 시급 9,860원짜리. 형? 준호야, 너도 힘들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힘들어. 형, 그래도. 준호야,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거지야, 지금.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준호야.
은희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이혼 소송 시작됐어. 남편이 재산 분할 하나도 안 준대. 뭐? 15년 결혼 생활인데 위자료도 안 준대. 내가 사기꾼 집안 딸이라서. 은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고시원? 응. 월세 30만 원에 2평짜리 방에 산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하게 살던 누나가 고시원에서 살다니. 준호야,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빚쟁이야. 누나, 우리 다 망했어. 아빠 때문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아비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준호야, 너는 왜 남았니? 형들도 누나도 다 떠났는데 너는 왜 홀로 남아서 어미를 돌보고 있니? 아비는 너한테 해준 게 없다. 형들에게는 회사를 줬고 누나에게는 높은 자리를 줬지만 너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음악을 하고 싶다던 내 말에 그래, 해라 했을 뿐이다. 돈도 주지 않았고 자리도 주지 않았다. 그런 너인데 왜 남았니? 준호야, 아비는 내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를 보살펴주고 이 늙은 아비를 외면하지 않아서.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서명희 여사도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어머니,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에는 2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레가 월세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뭘 팔아야 하나?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키보드, 중고 노트북, 몇 권 안 되는 책들, 팔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팔까? 아니야, 그럼 작곡을 못해.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자니? 아니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구나. 서명희 여사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앉아라.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다. 돈이 없는 거, 일거리가 없는 거 다 알아. 엄마. 그런데도 엄마를 위해 웃어주는구나.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서명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제 남은 건. 서명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사랑뿐이다. 어머니,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어. 엄마.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키보드를 팔아 30만 원을 마련했고 그것으로 간신히 한 달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민수입니다. 방희수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던. 준호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저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회장님께서 여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민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생활비입니다.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생활비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겁니다. 도련님과 사모님께서 어렵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버지가요? 네. 구치소에서 면회 갈 때마다 도련님 이야기만 하십니다. 정민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을 모셨지만 회장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도련님께서 키보드를 파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회장님께서 얼마나 우셨는지 준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 실장님, 그리고 도련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신가요? 장 보러 가셨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이 얘기는 도련님만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정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횡령 사건은 그가 말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왔다. 서명의 여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정 실장님,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정민수는 황급히 말을 멈췄습니다. 도련님,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생활하시고, 비서실장님,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회장님의 횡령 사건은 뭐라고 하려던 거지? 다음 날 준호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요즘 좀 편찮으셔서. 그래, 어머니 건강 잘 챙겨라. 방 회장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제 정 실장님이 오셨어요. 그래, 내가 보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준호야. 방 회장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아비를 원망하지 않니? 네. 5천억을 횡령한 아비를, 너의 인생을 망친 아비를.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라. 저도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셨는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지만 아버지,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니?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게 저라면 저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아버지, 우세요? 아니다. 뭐가 눈에 들어가서. 방 회장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호야, 아비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이 모든 게. 방 회장이 말하려던 순간 교도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면회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아, 네. 방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꼭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인데요, 아버지? 그때 말아마. 그리고 방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1월 30일. 그날을 기억해라. 11월 30일요? 그래. 그날 모든 게 밝혀진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보자. 아버지. 방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1월 30일, 모든 게 밝혀진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첫째 형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나 형이다. 형?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어머니 어떠시니?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형은요? 나는 망했어, 준호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잘렸고 집도 경매 넘어갔어. 형? 그리고 수진이가 정말로 이혼 소송 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혼이야. 형? 준호야,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도 나는 나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가 소중한지 몰랐어.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었어. 가족. 근데 나는 그걸 버렸어. 형, 울지 마세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는 혼자 어머니 모시고 나는 도망갔잖아. 형,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나는 형이었어. 장남이었어. 근데 막내인 내가 다 짊어지고. 준혁은 통곡했습니다. 준호야, 나 다음 주에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 형,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당연히 오세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30분 후 둘째 준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형? 나 오늘 편의점 알바 첫 출근했어. 준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 서서 일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형? 근데 알았어, 준호야. 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월 200만 원으로 살았다며. 준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전무라고 연봉 2억 받는다고 잘난 척했는데 정작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형? 준호야, 미안해. 너를 무시했던 거. 작곡가가 뭐 먹고 사냐고 비웃었던 거. 형, 괜찮아. 나는 형 자격이 없어. 준석도 울먹였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 편의점 알바 하루 쉬고. 그래 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고맙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누나 은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나 이혼 소송 끝났어.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았어. 근데 괜찮아. 이제 자유야.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빠 재산만 바라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다음 주에 엄마 보러 가도 돼?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준호의 좁은 원룸에 네 형제가 모였습니다. 2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아. 서명희 여사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아. 어머니, 저도요. 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도망쳤던 거 용서해 주세요. 준석아. 은희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딸이면서 미안해. 내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준혁이 좁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준호가 잘 돌봐줬어. 준호야. 준혁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은 자격이 없는데. 형, 괜찮아요. 준석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너 혼자 다 짊어졌구나. 미안해. 은희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형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힘들었죠? 나도 알아요. 준호야, 우리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가족이잖아요. 네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날, 모든 게 밝혀지는 날, 오전 10시,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도련님, 저 정민수입니다. 정 실장님? 지금 바로 HS그룹 본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본사요? 왜요?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기자회견요? 구치소에 계신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석방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도련님들과 아가씨, 사모님도 모시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방씨 가족 전원이 HS그룹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예전에는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서명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석방되셨다는데. 석방? 어떻게? 그때 본관 로비에서 정민수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도련님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비서실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층 대강당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방희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의연한 표정으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서명희 여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2달 전 수척하고 초췌했던 구치소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준호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지난 2달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저 방희수는 5천억 원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3,500억 원의 빚도 없습니다. 집 압류도 거짓이었습니다. 구치소 수감도 연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시험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자식들의 인간성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4자녀를 두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고 좋은 자리를 줬습니다. 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지, 제 재산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정민수 비서실장, 그리고 법조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 회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집행관을 고용했습니다. 가짜 검사를 섭외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와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천억을 횡령했다는 거짓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집을 압류하고 저는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진짜 구치소가 아닙니다. 협조를 받아 면회실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간 지켜봤습니다. 방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첫째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기가 오자마자 도망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둘째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은희도 남편을 따라 떠났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준호만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는 남았습니다. 잃을 게 가장 많았음에도 작곡가로서의 커리어, 받기로 했던 일거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음에도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며 혼자 버텼습니다. 방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소중한 키보드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며 형들에게 손 벌려가며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방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준호가 면회 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준호에게는 물려준 것도 없었습니다. 형들에게는 회사 사장, 전무 자리를 줬지만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방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남았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요. 강당의 기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회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지, 돈을 바라보는 자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방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나와라. 준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회장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부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2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준서가, 은희야. 방 회장이 다른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앞으로 나와라. 3명은 울먹이며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준혁아. 방 회장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 아버지. 나는 너희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 아버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만 돈이 없을 때 진짜 사람이 보인다는 걸. 방 회장은 4자녀를 모두 껴안았습니다. 너희 모두 내 자식이다. 사랑한다. 아버지. 4자녀는 아버지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서명의 여사도 단상으로 올라와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진짜.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도 말 못하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부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족의 재회를 묵묵히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첫째, HS그룹의 다음 회장은 막내 아들 방준호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준혁과 준석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경영을 모르는데 그래서 3년간 배울 것이다. 방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준서가, 은희야. 너희는 준호를 도와라. 너희가 준호를 잘 도우면 너희에게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족을 버린다면. 방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땐 정말로 끝이다. 3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방 회장은 계속 발표했습니다. HS그룹은 앞으로 가족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가족을 우선시하고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저는 제 재산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효도 문화를 장려하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회장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 준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준호야, 너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자였다. 진심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맙다, 아들아.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방희수 회장의 시험. 진짜는 누구인가? 5천억 횡령은 연출. 자식의 진심 시험했다. 가난한 아들이 부자 형들 제치고 후계자 됐다. 기사들은 준호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키보드 팔아 어머니 모신 막내 아들. 10평 원룸에서 라면 먹으며 버틴 효자. 진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청년.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준호 씨 같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맞다. 돈 많은 형들은 다 도망가고 가난한 막내만 남았다니. 이게 진짜 효도지.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준호 씨, 존경합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HS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고급 가구, 거대한 창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첫째 형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아니 회장님. 형, 그냥 준호라고 불러요. 아니야. 이제 너는 회장이야. 존칭을 써야지. 준혁은 진지했습니다. 형, 준호야, 내가 도와줄게. 경영은 내가 20년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줄게. 형,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준혁은 웃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한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준석도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유통부문 보고서 가져왔어. 형, 앉아. 나는 이제 평직원이야. 서서 보고할게. 형, 앉아. 가족인데. 준호는 형을 앉혔습니다. 준석이 형, 편의점 알바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뒀어. 아버지께서 다시 회사 들어오라고 하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준호야, 나 진짜 배웠어. 뭐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준석은 진지했습니다. 그걸 내가 느꼈겠구나. 월 200만 원으로 살면서. 형, 미안해, 준호야. 진심으로. 며칠 후, 누나 은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누나, 어서 와. 나 회사 복직했어. 진짜? 축하해, 누나. 응. 아빠가 다시 상무직 줬어. 근데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은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함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일 자체가 소중해. 누나, 나 이혼 후에 나 많이 생각했어. 응. 나는 15년간 교수 남편이라는 타이틀에 기대서 살았던 것 같아. 진짜 내가 누군지 몰랐어. 은희는 웃었습니다. 근데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나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누나 멋있어. 고마워. 내가 보여준 것 덕분이야. 내가? 응. 내가 10평 원룸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배웠어. 행복은 돈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더라. 일요일 아침에 다시 가족 모임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북동 대저택이 아니라 준호의 원룸에서 모였습니다. 왜 여기서 하냐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한 곳. 그래, 준호 말이 맞다. 방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8명이 모였습니다. 방 회장, 서명희 여사, 4자녀,
그리고 정민수 비서실장까지. 자리가 좁네요. 괜찮아. 마음이 넓으면 돼. 서명희 여사가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그래, 우리 막내가 요리를 잘하더라.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건배사 해주세요. 그래. 방 회장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건배, 건배. 모두가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서명희 여사는 자식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행복해서. 어머니,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매주 이렇게 모여요. 그래. 그러자 우리 가족.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경영을 배웠습니다. 형들과 누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부로 방준호를 HS그룹 정식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객석의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HS그룹은 앞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가족들이 준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막내가 정말 회장이 됐네. 준호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준호야. 방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뭔데요? 진심이야. 사람을 대하는 진심. 아버지, 그것만 있으면 세상 어떤 경영 기법보다 강하다.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44살이 되었습니다. 희수그룹은 준호의 경영 아래 크게 변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 사회 공헌을 아끼지 않는 기업, 언론은 HS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회장실은 화려하지 않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회장님, 차를 타시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이 편해요. 직원들은 이런 회장을 존경했습니다. 첫째 준혁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어, 준호야. 진짜? 축하해, 형.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준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째 준석은 전무로 복귀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제때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 준호야. 형, 멋있어요. 준석은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는데 앞장섰습니다. 은희는 상무를 넘어 이사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오빠, 나 재혼 안 할 거야. 왜? 혼자가 편해. 그리고 일이 재밌어. 은희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방 회장과 서명희 여사는 이제 70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저택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거칠애보다는 진심이. 여보, 행복하오? 방 회장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50년 결혼 생활 중에서 지금이 가장 좋아요. 왜요? 자식들이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서명희 여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들, 누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호가 한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준호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가족들이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드디어 우리 막내가. 미소 씨, 환영합니다. 방 회장은 며느리가 될 여성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미소 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준호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준호와 미소는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와 미소의 결혼식은 호화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 회장, 서명희 여사, 준혁과 그의 새 아내, 준석과 그의 아내, 두 아들, 은희, 그리고 준호와 미소. 자,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 방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로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자식이 있어서. 준호야, 고맙다. 방 회장은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아비는 정말 부자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희수 회장의 시험은 잔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에게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풍요로울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준호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그 진심이 결국 그를 회장 자리에 앉혔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고 싶으십니까? 돈이 있을 때만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도 곁을 지키는 자식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한번 전화라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